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서민 가정에서 목돈 모으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매달 들어오는 월급 수입 관리도 열심히 하고 씀씀이 줄일 것은 줄여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마냥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할 때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워낙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 회사에서 은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십 년은 더 남아있을 일생을 생각하면 누구나 노후 준비에 대한 무게감을 깨닫고 저처럼 모은 돈 차곡차곡 열심히 저축하며 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저같이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는데 세상 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보다 어릴 때는 그렇게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 한심하다는 생각도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 엮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과 결혼으로 꽁꽁 묶여버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처음 용돈을 받던 순간부터 반드시 용돈기 입장에 무엇을 얼마큼 지출했는지 꼭 기록하게 하셨고 용돈 이외에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는 꼭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만 필요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낭비를 경계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교육하기는 하셨지만 저희 자매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셨고요. 평소에 자잘한 것들에 돈 세지 않도록 경계하셨던 대신 저희 자매 정말 필요할 때마다 당신들 피땀 흘려 모으신 거금을 선뜻 내어주시기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그러니 부모님께 근검절약 정신에 대해 확실하게 배우며 자랐어도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남편은 이런 제 아끼는 습관을 아주 좋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매일 가계부를 써온 거야? 그 사람은 저와는 달리 즉흥적인 씀씀이를 즐기는 면이 없지 않았고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날에도 제 생각이 들어서 사왔다며 불쑥 꽃다발 내미는 일도 드물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워낙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잠드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상이었기에 당연한 일이라 여겼던 것을 제가 대단히 계획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축혀 세워주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더 볼 것도 없이 우리 수입은 윤아 씨가 관리해야겠다. 나처럼 덤벙대고 계획 없는 사람보다야 평생 꼼꼼하게 쓰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경제권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지. 제가 씀씀이에 꼼꼼한 편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만 남편에게 강요할 생각은 절대 없었는데 미리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하고 만나면서 남편 돈 쓰는 걸 보다 보면 가끔 너무 계획 없이 쓰는 거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적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만나면서 즉흥적인 선물이나 이벤트 해준다면서 값비싼 레스토랑 턱턱 다니는 것도 그랬고요. 남편 수입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었고 저처럼 일반 사기업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매월 월급 받는 게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돈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게 된 이후부터는 재테크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는커녕 받은 월급 쓰고 남은 거 통장에 남아있는 정도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아껴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인생 역시 그렇게 살게 될 확률이 높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해서도 제 경제 계획을 따라주는 사람을 만나야 갈등이 생길 일이 적겠죠. 저 사람 저한테 잘하는 거나 뭐든 해주고 싶어 하고 사람 좋게 구는 것까지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선뜻 경제권을 저한테 맡긴다는 소리를 해주니 내심 반가웠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고 나서 제가 은근히 남편을 단속하는 말을 해도 그저 기분 좋다고 허허 웃을 뿐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는 것도 다행이다 싶었고요. 자기야,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돈 펑펑 쓰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집도 구해야 하고 그 안에 채워넣을 혼수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이도 생길 텐데 요새 애 하나 키우는데 수억 우습게 들어가는 건 자기도 알지? 우리가 가진 게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고 받는 월급 정해져 있는데 지금부터 계획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나도 결혼 전이니까 이렇게 썼던 거지.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면서까지 그럴 생각은 없었어. 자기가 이런 건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나는 자기 시키는 대로만 할게. 좋게 말하면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고 아내 될 사람 말을 존중해주면서 잘 따르는 사람이었고, 솔직히 느낀 바를 말하자면 자기한테 크게 계획이랄 거 없으니까 제가 꼼꼼하게 따져서 철저하게 세워놓은 계획 고분고분하게 따르겠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평소에 고집 센 남자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돈 관리 현명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쓸데없는 고집 피웠다가는 가정생활에 내내 불화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결혼 전부터 남편의 적극적인 동의 하에 결혼 후 가정 경제권을 제게 이름하는 데 동의했고요.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남편의 저렇게 계획 없는 씀씀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가 형편이 생각보다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취직하기 전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한 분 남아 계셨고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하고 다니는 차림새가 수입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해서 신경 쓰셨을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차림새 역시 화려한 편이었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세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은 변두리의 전셋집이었는데 솔직히 자기들 명의도 아닌 집의 평수도 세 사람이 살기에는 다소 좁게 느껴져서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라는 건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재테크를 어린 나이에 시작했다 보니 부동산 시세나 흐름 읽는 것 같은 것도 공부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 지역에 그만한 평수에 자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 그마저도 전셋집이었으니 저 집안의 여윳돈이라는 거라고는 아예 없겠구나 하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비해 차림새는 지나치게 화려한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처럼 버는 족족 미래를 위해 저금하기보다는 당장 갖고 싶은데 지출하느라 모은 것이 없겠다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 있는 아들 결혼하는데도 도와줄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부터 굳이 숨기지도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자꾸하고 안 계시긴 하지만 우리 남편이 젊을 적에 없는 살림에 애들 둘 키운다고 고생을 참 많이 하다 갔거든. 내 입으로 이런 소리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정석이 제 저만큼 번듯하게 키워서 좋은 직장 다니게 한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어느 정도 할 도리는 한 거 아닌가 싶어. 처음 보는 며느리감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스스로에 대한 공지사를 늘어놓는 시어머니 말씀 듣고 솔직히 조금 어리둥절했어요. 제 앞에서 좋은 직장 다닌다며 뻐길 만큼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거나 평생 안정적인 자리를 보장받는 공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인 것도 아니었고요. 전문 직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는 직장의 질을 따지자면 제 쪽의 남편보다 연봉도 조금 높은 편이고 더 안정적이고 승진 가능성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나중에서야 그 사람이 일반 직장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이라는데 시어머니가 지나칠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평생을 한 직장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이리저리 전전하며 살아오셨고 시어머니 역시 집안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시아버지 수입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주변에 아름아름 일자리를 소개받아 비정기적으로 일을 해오셨다고 했고요. 당장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 채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회사를 때려치우고 몇 달을 놀다가 돈이 아쉬워지면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식의 온 가족이 평생을 안정적인 일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족들 자체가 씀씀이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큰일 닥치면 부랴부랴 온 가족이 급하게 일자리 잡아서 그 위기만 간신히 넘기면 또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던 일도 쉬어버리고 한마디로 다소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한 직장을 꾸준하게 오래 다니지 못했던 것도 집안에 목돈 들어갈 일 생길 때마다 퇴직금 당겨서 쓸 생각에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부모부터가 이렇게 쓰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철저한 경제관념을 물려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고 그런 부모 모습을 평생을 보고 자라왔으니 남편 씀씀이도 그 모양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이런 속사정을 다 알게 되니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집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독립해도 독자적인 가정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손 벌릴 일 있을 때마다 아들 내외 약에 손 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정석 씨, 지금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르면서 우리 돈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정말 앞으로 대책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식구들한테 이것저것 하던 것도 좀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확실히 독립해야 해. 당연하지. 가뜩이나 우리 집에서는 결혼할 때 거의 도와주지도 못하는 거 윤아 씨 보면서 참 민망하고 미안했는데 걱정하지 마. 나도 지금까지 윤아 씨 하는 거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아.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저 하자는 대로 하자며 단박에 따라주는 남편이었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딸내미 시집 가겠다는 소리 듣자마자 두 분이서 피땀 흘려 모으셨던 제 결혼자금 통장부터 내미셨어요. 아버지가 그게 해줄 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딸 시집 갈 나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너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놨던 돈이야. 엄마, 아빠,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 새끼 시집 간다는데 덜렁 빈손으로 보낼 줄 알았어? 처음부터 너 주려고 모아둔 거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굳이 당부하지 않아도 너 알아서 잘하겠지만 꼭 유용한 곳에 잘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맙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받아든 통장 속 액수는 결코 적은 편이 아니었어요. 자식 결혼한다고 해서 으리으리한 집 턱턱 내줄 수 있는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평범한 서민 가정인 만큼 신혼집 마련할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니었어도 평생을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신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모으셨을 돈일지 선하게 제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런 저희 친정과는 달리 시가에서는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내어준 것도 딱히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당신 집안 딴에는 최고의 아우푸신 정규직으로 직장 다니는 아들 키운 것만으로도 유세 아닌 유세를 떠는 시어머니였는데 일찌감치 그런 기대는 지우기는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비슷한 조건에, 아니 굳이 따지고 들자면 아들보다 조건은 다소 나은 며느리 들이면서도 자기 눈에 잘나기 짝이 없는 아들 보낸다고 저리 생색내시는 분한테 결혼자금이라도 얻어 썼다가는 살면서 두고두고 아쉬운 일 생길 때마다 결혼자금 해줬던 일 들먹이며 당연하게 저희가 돈 해주는 거 바랄 것 같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처음에 좀 치사스럽다 치더라도 아쉬운 소리 나오지 않게끔 저희가 딱히 받은 것도 없으니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도 굳이 제가 시가를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부양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며느리로서의 도리 살면서 할 만큼 할 테지만 저희 결혼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와줄 일 없다는 소리 첫 만남에서부터 딱 못 박으면서도 없는 살림에 아들 첫 월급으로 사줬다는 명품 가방 휘두르고 나온 시어머니인데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살던 것과는 다르게 흥청망청 살던 과거와는 달리 새 사람으로 태어나 알뜰살뜰 저와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남편에게 단단히 결심을 받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제 말을 잘 들은 건 맞아요. 쉬고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남편 월급 통장을 제가 받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 부부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맞춰 꼼꼼하게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 전 저 혼자 관리할 때보다 들어갈 돈이 적지 않았고요. 결혼을 했으니 양가의 일이 있을 때마다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는 것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가장 많은 지출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 신혼집 대출금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서울 집값이라는 건 보통 직장인들이 감당하기 만만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에 저희 부모님께 결혼자금으로 받은 돈을 합쳐도 대출이 아니면 어지간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간 돈을 제대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었고 시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대출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친정 쪽에서 들인 돈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했고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 제외하고도 저축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생활비가 빠듯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누라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면서 제 앞에서 너스레를 떨고 얼마간 제 말 잘 듣던 사람이 자꾸만 자기 용돈이 줄어드니까 슬슬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아끼고 모으는 게 좋다고 해도 그렇지. 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하기 전보다 용돈이 반토막이 날 수가 있어. 조금만 더 올려주라. 어? 나라고 쓸 돈 있는데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겠어? 당신 쓰는 돈만 줄이는 거 아니야. 여기 봐봐. 나한테 정해져 있는 용돈도 이것밖에 안 되잖아. 워낙 씀씀이가 알뜰살뜰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 분명히 금방 돈이 바닥날 터였고 재벌은 못 고치고 어떻게든 저한테 손 벌리려 드는 사람한테 가계부부터 들이민 저였어요. 자기 눈으로도 자기 용돈보다도 적게 책정된 제 용돈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겠죠. 거기다가 당장 살고 있는 이 집 마련하는데도 자기 지분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불만 가득한 표정에도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딸 자식이 일이 없는 살림에도
알뜰살뜰 잘 살아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저희 친정 부모님 사정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당신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 시집 보내는데 부모로서 보탬이 되기 위해 평생을 아끼고 아끼며 살아오신 분들이셨어요. 이제 어지간히 두 분 노후 준비도 마쳤고 딸 둘도 모두 출가해 자기 가정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즉, 더는 그 두 분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아끼고 사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정작 두 분 좋아하시는 여행도 거의 못 다니셨어요. 그런 두 분이 이제 편히 여행도 다니시고 조금은 욕심내서 전보다 좋은 물건 쓰시는 거 보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라고 왜 좋은 걸 모르셨겠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참고만 사시다가 이제야 좋은 시절 보내는 것만 같아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보기에는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사시다 이제야 조금 호강다운 호강하시는 제 부모님 보면서 마냥 저처럼만 여기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또 여행 가셨어? 우리 엄마도 홍콩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는데 거기 가는데 얼마나 드셨대? 그것까진 여쭤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우리 엄마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릴까? 사실 그렇잖아. 사돈이 저렇게 여행 다니는 거 보시면서 엄마도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어. 뭐? 그 여행 우리가 보내드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평생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욕심 줄이시면서 사셨던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야 당신들 아껴 버신 돈으로 여행 좀 다니시겠다는데 당신 그런 소리가 나와? 장인장모 여행 간다는데도 용돈 한 푼 안 들여놓고? 아니 그거야 나도 용돈이 모자라니까. 물론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용돈은 제가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제 몫으로 정해져 있던 제 용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말이죠. 100번 양보에 처가와 시가의 처지가 다르니 여행 다니시는 제 부모님 보면서 자기 부모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야 들 수 있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용돈 아껴 모아 보내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 여행 가시는데 사위라고 용돈 한 푼 드린 적 없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쉽게 자기 부모만 우리 돈으로 여행 보내드리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가에 쓰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자기들 뭐 갖고 싶은 거 생기면 염치도 없이 저 떠보면서 제가 발을 뻗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참 어지간히도 찔러봤어요. 형편에도 주제에도 맞지 않는 고가의 사치품 너무 예쁘다면서 너 보기에는 어떠냐는 속 보이는 말에는 제 형편에는 맞지도 않는 물건이니 관심도 안 간다면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고칠 때가 있으니 시아버지 산소 재정비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에는 군말 없이 돈 다 댔어요. 물론 묘소가 초라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니니 떠들어대던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나 싶어. 내가 중간에 중심 제대로 잡지 않으면 호구 잡히기 십상이다 싶었어요. 와중에 남편도 수시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본가에 어지간히도 갖다 날랐고요. 그래도 저 사람도 숨쉴 구멍 정도는 튀어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 고정적인 월급 말고 한 번씩 상여금 나오는 건 굳이 제가 손대지 않았더니 그걸 제 식구들하고 고급 레스토랑 갔다 백화점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니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다 써버린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0 가까이 되는 돈을 하루 만에 싹 다 써버릴 수가 있어? 아니 그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너 변했다면서 엄마나 정선이나 그렇게 섭섭해하는데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기분 풀어주겠어. 당신 진짜 심하다.
그렇게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저번 명절에도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 바리바리 싸줄 때 속도 없이 빈손으로 오더니 우리 집 생각은 안 났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우리 신혼집 하는 데까지 도와주셨는데 당신 장인 장모님한테는 안 죄송했어? 참다 제가 너무 서운해서 화를 냈더니 지도 염치가 없던지 고개를 못 들고 슬쩍슬쩍 제 눈치만 보더군요. 눈치만 보면 뭐 합니까? 결국 고생은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하고 그 덕을 지도 저랑 같이 보고 살면서 퍼주기는 제 식구들한테만 다 퍼주는데요. 너 양심 좀 찔려보라고 제가 아주 대놓고 면박을 줬더니 그래도 눈치는 봐서 대놓고 자기 엄마랑 동생한테 펑펑 쓰지는 못했는데 그러고 나니 또 수법을 틀어버린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서 병원비를 해드려야 한다느니 제가 거절하지 못할 이유를 만들었지만 그거 거짓말인 거 몰라서 속아 넘어준 거 아니었습니다. 병원 한번 갈 거를 너댓 번으로 누려 그만큼 돈 더 타먹는 시어머니도 참 염치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지만 시누이라고 나을 것도 없었어요. 아직 창창하게 젊은 인간이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회사 때려치우고 몇 달을 놀고 있는 시누이였습니다. 그러니 병원비랍시고 거짓말치고 타간 돈은 시누이 맨입에도 들어갔겠죠? 몇 번을 봐줬는데도 속 뻔히 들여다보이는 핑계를 또 대자 도대체 언제까지 저 대책 없이 빌붙을 생각이나 하는 모녀 뒤를 봐줘야 하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내가 속아주니까 진짜 바보로 보여? 병원에 전화통화 한 번 해봐도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랑 정선이도 오죽했으면 손을 벌렸겠어. 애가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회사 재미있어서 다니는 줄 알아? 당신 어머니 동생은 그렇게 애틋해 죽으면서 너처럼 대책 없는 인간 만나 네 식구들한테 쥐어짜이느라 속 문드러지는 나는 안 안타깝니? 같은 내용으로 답도 없는 부부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자기 본가와는 선 긋겠다고 자기 부족한 걸 아니 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새 사람 되겠다고 다짐까지 해서 한 결혼이었는데 변하긴 뭘 변합니까? 저 혼자서만 죽어라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면 뭐래요? 남한테 빌어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구은 식구한테 죄다 뜯기고 있는데요. 이혼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은 했을 겁니다. 싸울 때나 제 눈치 보는 척하면서 세상 우울한 척하고 있는 남편이었으나 정말로 제 눈치를 봤다면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을 반복하지는 않았겠죠. 시가에서 염치없이 바라는 것만 많은 거 우리 힘으로만 어렵게 시작한 가정이라 빠듯하다고 저 혼자 성 긋고 악역 자처하면 뭐래요? 늘 그렇듯 제가 저렇게 악에 받쳐 분노를 토하면 그때만 며칠 쥐 죽은 듯 납작 기어다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만에 제 눈치를 살피며 남편이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정선이 결혼한대. 뭐? 기가 찼어요. 제깎게 뭐래요? 당장 직장도 때려치우고 내 돈에 기생해서 집구석에서 빈둥대는 게 뭔 돈이 있어 결혼을 한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거기서 말 더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다 한들 제 알바입니까? 쥐가 알아서 할 일이죠. 더는 제 피 같은 돈 한 푼도 내어줄 생각 없었어요. 그 말 듣고도 제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질 않으니 며칠 지나지 않아 모녀가 친히 제 집까지 행차를 했습니다. 예, 너 애가 어쩜 이렇게 매정하니? 하나 있는 시누이 시집 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보다 못하게 굴어? 네, 결혼 축하드려요. 준비 잘하세요. 언니, 그러지 말고 내가 언니한테 뭐 많이 바라겠어요? 그래도 나도 시댁에 체면 치레는 해야 하니까. 아가씨, 그 체면 치레를 왜 날 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집에 시집 가요? 당연히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죠. 아가씨 어린애예요?
당신 왜 그렇게 말을 서운하게 해? 애가 기댈 때라고는 제 오빠랑 세연이밖에 더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경사에 오빠가 돼서 도와줘야지. 매자가 대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약금 3천만 원이 모자란다더라. 딱 그것만 우리가 해주자. 당신 돈 있으면 해줘. 나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언니, 얘가 진짜? 만날 빌붙기만 하던 것들이 돈 3천이 무슨 껌값인 줄 압니까? 어차피 저 염치 없는 것들하고 더는 잘 지낼 생각도 없었어요. 거지같이 돈 해달라고 구걸하러 온 주제. 쥐들이 흥분해 얼굴 시뻘개진 꼴 열도 내지 않고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손자 노래를 부르시면서 평생 손자 보기 싫으세요? 제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잘 살아보려고 혼자 죽을 힘 쓰면 뭐래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집에서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우라고요. 저 돈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한테 돈 나올 구멍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가셔요. 그러고는 뒤에서 뭐라 구시렁거리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지들끼리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이 자기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느니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거 무시했더니 잠시 후 저들이 사라지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꼭 식구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해야 해? 해도 너무하다 진짜. 내가 아무리 너무해봤자 당신만큼 너무하겠어? 너 결혼 왜 했니? 그렇게 네 식구들한테 흥청망청 퍼주고 싶었으면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말고 너나 혼자 그렇게 살았어야지. 3천? 지들 손으로 지들 생활도 제대로 못 그리는 주제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돈 3천도 우스워? 더는 입도 떼지 마. 진짜 나하고 갈라서고 싶지 않으면? 이번마저 나를 실망시키면 정말로 저 인간하고 갈라설 작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니면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놈이니 불만 가득 찬 꼴 보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토도 달지 못하는 놈이었어요. 그러고 저한테는 끝난 이야기였어요. 이대로 시가와 절연하게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요. 아들 결혼할 때도 해준 거 없으면서 어딜 쥐딸 결혼에 저를 뜯어먹으려고 들어요. 그런 인간 저도 인생에 없는 게 낫죠. 쥐들 딴에는 저한테 화낸 티를 내겠다고 말 한마디 붙이지 않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러다 갑작스런 신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우리 엄마 사고 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울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요, 아가씨. 기어이 돈도 없는 주제에 그 결혼할 작정인지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지방 소도시로 여행을 갔다는 건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결혼 전 모녀끼리 추억을 쌓는다나 뭐라나 흘려들었는데 거기 여행을 갔다가 그만 사고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언니!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정산 안 해주면 수술방 못 열어준대요. 언니,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아무리 싫은 사람들이라지만 남도 아니고 남편을 낳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저것들 허튼 돈 쓰는 데에는 10원 한 푼 줄 수 없지만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지체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도 워낙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도 했고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생각에 급했어요. 아가씨, 얼마인데요? 그렇게 신우의 계좌로 제 피 같은 돈 3천만 원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입금 확인하고 뚝 끊긴 전화 다시 걸어보았지만 신우이도 시어머니 수술 들어간다고 정신없겠지 싶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남편에게도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사고 나셨대. 당신 들었어? 우물쭈물하는 남편 태도를 평소 같으면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저도 워낙 놀라 자기 어머니 사고 소식에 정신 못 차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 역시 병원이 어딘지는 아직 못 들었대서
신우이 통화되면 곧장 출발하자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드디어 신우이와 전화 연결이 되고 아까는 워낙 경황이 없어 묻지 못했던 것들을 다다다 물어보았습니다. 아가씨, 거기 큰 병원은 맞아요? 어느 병원인데요? 병원 어디예요? 당장 내려갈게요. 아이, 나도 옆에 있는데 뭘 번거롭게 언니까지 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그렇게 출혈도 많고 위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어떻게 아가씨 혼자 둬요? 아니, 그러니까 또 막상 의사가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하고. 순간 기분이 싸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의심에 사로잡혔어요. 아가씨, 당장 어느 병원인지 말해요. 어머니 정말 사고 난 건 맞아요? 횡설수설 우물쭈물하던 신우이 옆에서 한참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전화기를 통해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나다. 걱정 많이 했나 본데 얘가 호들갑을 떨었네. 치료만 좀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너까지 내려올 것도 없다. 멀쩡한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하실 수가 있어요? 멀쩡하시면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아가씨 저 난리를 떤 건 다 뭐고요? 아니, 너는 내가 괜찮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설마 어머니 돈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돈 3천 보내준 거 그거 받아내리고 거짓말 하신 거냐고요? 제 호통에 순간 당황했는지 잠시 말을 잃었던 여자가 뻔뻔하게 짓거렸습니다. 어차피 나 사고 나서 수술 받는다고 생각하고 준 돈 아니니? 이왕 쓴 돈 나도 멀쩡하겠다. 너한텐 더 잘 된 거 아냐? 받은 돈은 정선이 결혼 자금으로 유용하게 잘 쓰마. 이따위 망발을 짓거려 놓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린 여자였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여자가 다 있나? 사기꾼도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전화를 다시 걸어도 신우이란 년이나 심오란 것이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작당을 한 게 분명한 걸 깨닫자 이 일에 남편놈이 가담한 건 역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알면서도 네 동생년 네 어미가 나 사기쳐서 내 돈을 3천이나 뜯어낸 걸 입 다물고 있었어? 니들이 그러고도 인득겁 쓴 사람이야?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못 가져와? 자기야,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이번 일은 당신도 책임 있다. 어차피 해줄 거 서로 좋게 웃으며 해줬으면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얼마나 좋았어. 그거 3천 뭐 얼마나 한다고. 이왕 나간 돈 좋게 끝내자 여보. 이 미친놈이. 네가 제정신이야? 나 절대로 니들 가만히 안 둬. 내 눈에 띄었다가는 너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집구석에 기어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대로 앞뒤 안 보고 집에 가서 잡히는 대로 남편 놈 물건을 손에 쥐고 집 밖으로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악을 쓰며 피눈물을 흘리며 나랑 평생 새 사람으로 살겠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며 기어이 나한테 사기까지 친 그 더러운 놈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어요.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 코딱지만한 시가에 놈 짐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뒤늦게 놀란 남편놈이 집구석 기어들어오려는 걸 귀싸대기를 쳐서 쫓아버렸어요. 죽고 싶어서 내 눈에 띄었니? 이 사기꾼 새끼야? 너 같은 건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제 마누라한테 뺨까지 얻어맞고 기겁을 한 놈이 내빼듯 사라졌고 또 처맞기는 싫었던지 남편 놈이나 시모, 신우이란 것들까지 연락받지 않는 제게 문자로 기가 찰 소리들을 했습니다. 여보, 아직 화 안 풀렸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나한텐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 손찌검이나 해서야 되겠어? 이번 일은 내 너그러이 넘어가 줄 테니 너도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하자꾸나. 언니 고마워요. 내가 언니한테 평생 잘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다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오로지 제가 지금 이들의 망발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더욱 처절한 복수를 위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보, 그만 화 풀고 이제 정선이 상견례도 며칠 안 남았는데 자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상견례를 해. 좋은 자리에서 웃으면서 보자 우리. 뻔뻔하게도 나한테 돈 뜯어놓고도 입덕치고 와서 신우의 상견례 자리까지 채우라는 놈이었습니다. 좋은 날 신우의 결혼 망칠 거 아니면 오라는 건방진 시어머니는 덤이었고요. 그래요. 제가 죄 지었나요? 그 자리 못 나갈 것도 없죠. 남편놈이 친히 전한 장소와 날짜로 머리부터 끝까지 가진 가장 좋은 것들로만 휘두르고 대망의 신우 상견례에 나섰습니다. 적당히 늦지막이 나가니 시가 인간들과 제 사돈될 이들과 며느리 될 인간이 어떤 밑바닥들인 줄도 모르고 긴장된 낯으로 앉아있는 상대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안 올 줄 알았던지 잠깐 당황한 남편이 이내 반가운 낯짝을 하고 제게 뛰어왔어요. 여보, 왔어? 잘 왔어. 근데 이분들은 누구셔? 누구긴 내 돈 3천 사기쳐서 떼어 처먹은 것들 잡아갈 분들이시지?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나간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죽어간다며 공갈을 쳐서 거금을 갈취한 범죄자를 잡아달라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분들을 제 발로 직접 사기꾼들에게 모셔간 겁니다. 사기라니? 여보! 이 사람들이에요. 제 마누라 며느리한테 돈 뜯어내겠다고 사기당해 다 죽어가니까 수술비 보내라고 사기까지 쳐서 내 귀한 돈 3천만 원 뜯어낸 사기꾼들이 바로 이것들이라고요. 순식간에 상견례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길길이 날뛰는 신우의 예비부모와 낯이 새파랗게 질린 신우의 예비남편, 경찰을 보고 사색이 되어버린 남편놈과 시어미 뒤로 바닥에 퍼질러 앉아 엉엉 울고 추태를 부리는 신우이까지. 그야말로 저 되바라진 것의 상견례를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한 저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가족끼리 결혼자금 좀 해준 걸 사기라니. 얘, 너 제대로 해명 좀 해봐. 거지같이 나한테 돈 뜯어내려다 안 되니까 지 목숨 가지고 사기나 치는 천박한 인간 주제. 없는 살림에 몸뚱이만 명품으로 휘감으면 뭐하니? 추하게 늙어가지고는.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당신 정말 왜 이래? 가족 문제 신고라니, 경찰이라니. 내가 식구들이랑 사돈들을 어떻게 보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니놈하고 갈라서고 나면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하는 제 말에 핏기가 싹 가셔 굳어버린 남편 놈이었습니다. 그런 놈 확 밀치고 신우의 예비 식구들에게 가서 준비한 녹음 파일부터 틀어버렸습니다. 언니, 엄마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정산 안 해주면 수술방 못 열어준대요, 언니. 우리 엄마 좀 살려줘요. 어차피 나 사고 나서 수술 받는다고 생각하고 준 돈 아니니? 이왕 쓴 돈 나도 멀쩡하겠다. 너한테 더 잘 된 거 아니야? 받은 돈은 정선이 결혼자금으로 유용하게 잘 쓰마. 적나라하게 울려 퍼진 그것들 사기 행각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경악을 해서 배신감에 파들파들 떠는 신우의 예비 남편 들으라고 말했어요. 나야 어차피 이 더러운 집구석 영 끊고 내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모른 척은 못하겠더군요. 이 집구석이랑 연 맺었다가는 재수없이 이런 꼴이랑 당한답니다. 난 분명 경고했어요. 나 같은 피해자 또 생기게 두고 볼 수 없어 알려드리는 거니까 결정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유유자적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제 뒤로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비려먹을 것들이 더러운 사기꾼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탐내. 이런 쌍놈의 집구석에 내 아들 못 줘. 당장 파혼이야. 어머니, 안 돼요.
비명을 지르며 미치기 일보 직전인 신우의 꼴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누굴 우습게 보고 사기를 칩니까? 전화로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아 모든 통화를 녹음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사자가 사기치는 꼴을 육성으로 담아 놓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저것들 결혼 물 건너간 거야 당연한 일이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이혼하는데 제게 더없이 유리한 증거가 되어줄 터였어요. 울고불고 발광을 떨던 남편과 시누이 시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 덕에 유치장에 바로 갇혔습니다. 너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당장 꺼내주지 못해? 범죄자 주제 어디서 명령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는. 감방에 들어가서 말년에 신세 제대로 망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말로 해결하자. 지능 떨어지는 니들이 여태 말로 해결되는 인간들이었니? 멍청해서 사기도 똑똑하게 못 치는 주제. 뭘 믿고 내 피 같은 돈으로 벗겨먹을 생각을 했대? 넌 고분고분 이혼 서류에 사인할 준비나 하고 있어. 언니 때문에 내 결혼 엎어진 걸로 충분하잖아요. 이러지 마요, 언니.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니년 시집 가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네 식구들 이 꼴까지 볼 일 없었어. 나 때문에? 멍청한 게. 네 결혼은 너 때문에 엎어진 거야. 이런 데서는 하루도 못 지낸다며 악쓰는 것들, 그동안 맺힌 거 싹 풀리도록 실컷 골려주고 원 없이 비웃어주고 돌아온 저였습니다. 며느리 등이나 처먹는 니들 집구석 주제.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어디 있어? 그간 지들 주제도 모르고 사람 우습게 봤지? 앞으로가 더 힘들 일만 남았으니까 기대해. 온 가족 사이좋게 유치장 신세도 지고 꼴 좋구나. 그것들 유치장 갇힌 사이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고 손쓸 틈도 없이 제게 유리한 쪽으로 소송이 흘러갔어요. 자기들이 사기쳤다고 전화로 신나게 떠들어대며 친히 증거를 만들어 주었는데 왜 안 그랬겠어요? 어차피 결혼에 살림꾸려 사는데 한 것도 없는 놈이야 거짓골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건 민사소송 통해 내 귀한 재산 갈취한 것도 바로 찾아왔고요. 저것들 실체 알려준 거 고맙다며 아들 인생을 건졌다며 곧장 파혼한 상대 집안 덕에 결혼자금 아직 세지 않아서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돈이야 원래 제 돈이었으니 제가 싹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고 평생 멍청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것들이 이제 위자료에 제게 합의금까지 토해내야 할 상황이었어요.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니 범죄자로 온 가족의 호적에 빨간 줄까지 그여 그야말로 집안 꼴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유치장에 갇혀 출근 못한 동안 무단결근에 분노한 남편 직장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을 했고 대강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제게 유리할 대로 조금 살을 붙이긴 했지만 제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저것들 때문에 제가 한 고생이 얼마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고정적인 직장 가진 놈마저 회사에서 잘렸으니 가뜩이나 질 떨어지는 저것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호적에 빨간 줄까지 긋고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갈 일도 없으니 죄어미 동생 살던 것처럼 하루 벌어 근근히 먹고 살겠네요. 없는 형편에 그래도 징역까지는 못 산다며 집행유예로 나올 때 사채까지 써서 나왔으니 평생 허덕이며 빚이나 갚으며 비참하게 살다 가라지요. 이혼하고도 한동안 저것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열불이나 벌떡 일어날 때마다 그 주변에 만들어두었던 지인들에게 저들의 비참한 생활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슴속에 불이 싹 꺼졌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더니 그들이 어찌 비참하게 살든 이제는 남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흐르고 저는 제 원래 재산에 위자료까지 넉넉하게 받아 혼자서 속 편하고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금도 빵빵하게 받아냈겠다. 가끔씩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비싼 음식도 대접하고 좋은 것도 누리고 살면서 말이죠. 앞으로도 제가 번 돈 알뜰히 잘 모으면서 또 그 집구석에서 뜯어낸 돈으로 한 번씩 호강도 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